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을 찾아서 국민과 직접 소통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현지에 의원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움직임 먼저 알아본 다음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용의자들의 영장 심사 소식과 서울 도심 인왕산을 비롯해 어제 하루에만 34건이나 발생한 전국 산불 피해 상황 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주말 사이 눈길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지난달 31일과 1일 윤 대통령은 통영에서 순천으로 또 진해에서 대구로 영호남을 횡단하며 민생 행보를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이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아무래도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의 시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이죠. 여러 차례 야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주말 동안 온라인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시구 자세가 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구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와인드업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 할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편하시게. 예. 이거 원래 게임한테는 이렇게 쓰잖아요. 예. 네, 보신 것처럼 네이비 색깔의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마운드에 선 윤 대통령은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뒤 공을 던졌고요.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통과해 관중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만족한 듯 웃으면서 포수 강민호 선수 등과 악수를 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는데 옆에서 시구를 지켜본 허구현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평가를 해도 지금까지 봤던 대통령들의 시구 중에서는 그 폼과 구질이 정말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건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6번째고요.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시구를 한 건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였는데 앞서 다른 전 대통령들은 스트라이크 존을 한참 벗어나거나 원바운드 볼을 던졌던 터라 이번 윤 대통령의 시구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구에 앞서서 구장 연습장에서 10번 정도 연습 투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구의 진심인 윤 대통령은요, 서울대학교 시절에도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엔 모교인 충암고를 방문해서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후배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통령배와 청룡기 우승이 정말 뜻깊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새도 옛날 응원가 하나? 아니 왜 달려간다 그거 하나 요새도? 이기고 돌아오라 중앙에 온다. 나이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의 시구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공을 던질 때 인상을 쓴 윤 대통령의 사진과 또 선수 시절의 선동열 전 감독의 사진을 비교한 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비교적 큰 키에 90kg이 넘는 몸무게인 두 사람의 체구가 비슷해서 투구하는 모습이 닮아 보인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신은 그 커플 운동화도 또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부터 흰색 운동화까지 커플룩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가 착용한 운동화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구에 나섰을 때 신었던 운동화와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알려지며 주목이 됐는데요. 이 운동화는 국내 스포츠 의료용품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워킹화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국내 브랜드의 운동화를 착용한 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가 됩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시리즈 경기 시구에서 일본 브랜드 운동화를 착용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시구를 마친 윤 대통령의 다음 일정은 대구 서문시장 방문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문시장은 이 보수를 상징하는 곳이자 윤 대통령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고 대선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리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다시 방문한 건 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고요.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시민들과 상인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30여 분간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을 관람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 명이 함께한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습니다. 홍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반도 3대 도시였다면서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내외분 두 분이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요. 축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100년 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대구 방문에 앞서서 경남 통영과 전남 순천 등 남쪽 지방을 동서로 횡단하는 강행군도 펼쳤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요. 곧장 전남 순천으로 넘어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시 경남으로 이동해서 진해 군항제를 비공개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에 최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멘토로 불리는 사람이죠. 바로 신평 변호사인데요. 신 변호사가 이번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너무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네, 어제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먼저 윤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달콤한 늪이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요. 과도하게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면서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윤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뤄진 영호남을 횡단한 윤 대통령의 1박 2일 행보, 그리고 이것을 비판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그 야구장에서 시구를 잘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런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행보에 있어서의 치밀함,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이 또 필요한 것이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번에 열심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지만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실제 득표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는 기본적으로 육박전보다는 이제 고공전에 가깝습니다. 큰 틀에서의 이 메시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 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특정 지지층, 좀 강한 지지층에게 좀 이 호소력을 갖는 이러한 행보,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에 특히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많이 내놓았고, 이런 부분들이 2030 세대의 일부 이탈을 불러온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현안인데,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 눈에 보기에 대통령이 할 만큼 충분히 참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그 정도 갔을 때 이제 메시지를 내주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서 어떤 결과 중심주의 이런 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이 어떤 비판적인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이 행보에 있어서의 중도나 2030을 겨냥한 부분, 그리고 이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1박 2일의 영호남을 횡단하는 일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방점은 영남에 찍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중에 특히 서문시장 일정을 주요하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번 방문에 상당한 비중과 무게를 두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대통령의 심정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에 와보면 헌법 정신을 또 말씀하셨고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또 근원이 또 서문시장에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지층에 대한 호소가 분명해 보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요. 심평 변호사 말씀을 최근에 대통령께서 계속 조언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 멘토라고 알려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력의 출현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우려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실제 지금 현 정부 내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과거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위해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것, 거기서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작년 방문 때도 보면 집권 초기에 인사 문제로 지지율 하락할 때 방문을 했지만 그다지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없었거든요. 아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일 외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세 고삐를 더욱 조였고요.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은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일본 언론이 방일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오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모임에 배석을 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이 그 면담 내용을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거를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또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면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근거 없는 오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주 금요일 삭발식까지 포함한 대규모 규탄 대회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까지 꾸려서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의 후쿠시마 방문 추진과 관련해서 야당이 가신다니 가셔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한 건데요. 지난 31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응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다 밝혀라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과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일본에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좀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예. 이거 우리 정부 입장 잘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와 여당이 이를 오죽 안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설지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3차례나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방금도 들으셨지만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이 규탄 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후쿠시마 방문 소식까지 들린다면서 2007년 광우병 괴담 그리고 2016년 사드 괴담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는데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로 민생 정치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방문이 자칫 지나친 정쟁화로 비춰서 일본 정부나 언론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일본의 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일본을 향한 당의 대응이 지나치면 일본 국민을 자극하고 당도 악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일본 측의 협조나 일정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도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설사 일본 측 의원들과 일본 측 의원들이 그 자리에 그 항의하러 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만나줄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연히 자기들 일본 편 드니까 당연히 좀 열심히 잘 만나주겠지만 우리 의원들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또 일본 측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우리 국민 정서는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된다. 일본 그 수산물 수입 체계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할 필요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의원들을 지금 일본 현지에 보내서 후쿠시마 원전 그 피해 지역까지 직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면 대응에 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는 30일 최초 게재가 됐는데요. 이날 그 사이트에 탑 기사로 계속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염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단언만 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가서야 이 문제가 더 확대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또 검증, 한국 전문가의 참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이게 그 자리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 문제도 그렇고 실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또 일본이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IAEA의 검증 결과도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또 그 관련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토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면 그때는 검토할 수도 있겠죠. IAEA 그 검증단에 한국 대표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의 입장과 사실 같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죠.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 당리당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해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일본을 구체적으로 답하라는 입장을 내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일본 방문했을 때 입헌민주당 야당 만나서 야당의 요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야당의 요구도 지금 집권 자민당의 요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당은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일본이 오보를 내고 있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 입장이 분명하다면 같이 대응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한일 관계 관련 문제가 이제 약한 고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흐름이 아니었고 비판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측면. 특히 그 이후에 일본 그 초등교과서에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럼 우리는 양보했는데 도대체 일본은 뭘 했냐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이런 흐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밖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얘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공격이 곧 방어다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 같은 경우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 정확하고 좀 사전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이 국면은 아마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뭔가 지난번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와 관련된 일본 측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표명하는 시기까지 그게 아마 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야 간의 이 한일 관계를 둘러싸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놓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 대거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야권 인사들이 총결집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추념식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념식에 앞서서 오전 8시 30분부터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에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해집지 말기를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도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제주도에서 만난다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은 오전 행사 참석 후에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서 물리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오후에 제주를 찾아서 조용히 비공개로 참배할 예정이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어떤 만남도 계획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예, 이재명 대표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빨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다만 오늘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대통령 메시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해에는요 이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는 처음이었죠. 제주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또는 당선자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정치권의 눈길이 쏠렸었는데요. 때문에 올해도 연속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한덕수 총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당선자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요, 윤 대통령이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지난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을 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구를 찾아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야구 시구도 하면서 4.3 추념식은 안 가냐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대통령이 매년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매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4.3 희생자를 향한 윤 대통령의 역사관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 참석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한 번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번 정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사실상 매년 모두 일정에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찾아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이 뜻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한 메시지를 함께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개장이 100주년 돼서 거기 간다고 글쎄 뭐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4.3의 문제는 우리 국가가 그 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고 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있었던 큰 일이기 때문에 4.3에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4.3 기념식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오늘 추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4.3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기에 당 지도부 역할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이 제주 현장 최고위에서도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 4.3 사건을 두고 공산 세력 폭동이나 기밀성 지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직격한 발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태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야권 인사들은 집결을 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대표 등은 불참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갔었어야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의 측면 이런 부분인데 이제 서문시장 가는 것도 좋죠. 그래가지고 4.3 추념식 또 가서 둘 중에 만약에 어떤 걸 가야 될까 선택을 한다면 서문시장은 여러 번 갔으니까 4.3 추념식에 가서 오히려 강한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소통과 통합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 필요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국가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고 그동안의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또 돼온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큰 틀에서의 변화하는 행보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좀 더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통령의 메시지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말을 어떤 시점에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더 이 통합적인 그러한 쪽으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가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매년 꼭 참석해야 된다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죠. 어떤 주요 일정이 있다거나 그 대통령이 4.3 항쟁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입장이 전달됐다고 하면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가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 지시에 의한 사건이었다는 지시가 있었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실화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또 4.3 공산 세력의 폭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을 지금 진실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아직 현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4.3 항쟁에 대한 어떤 그 유족에 대한 뭐 위로 또 희생자에 대한 위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가셔서 분명하게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방미 일정 등 외교관계 일정 준비라는 이유로 안 가셨지만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일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셔서 충분한 메시지를 내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4.3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양민 학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가의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총체적인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고 또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처럼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역시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재판이 열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지금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을 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뒷얘기가 주말 사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3차 재판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대표와 사실상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과 오후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쏟아지는 질문에 모두 말을 아꼈고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대장동 재판 출석 때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오전에 유동규 씨가 대표님 향해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반박 입장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증인석에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불과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지만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유 전 본부장은 증언 내내 이재명 대표를 대부분 이재명 씨라고 지칭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으로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이 재판장이 방청객들에게 녹음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음하다 발각이 되면 바로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랜 인연에서 이렇게 악연으로 변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의 인연도 다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은 지난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 한 지역에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내다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만나서 인연을 맺었고요. 이 대표가 당선된 뒤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서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스스로도 당시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요. 주변인들 역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충성을 했었다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과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거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명이 있고 정진상이 김용과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신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옆에 오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몸이 떨려서.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동원결의 할 때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들으신 것과는 달리 대장동 사업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당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기도 했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으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이 대표 측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본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유 전 본부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가감 없이 벌 받을 거고 그쪽에 이제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될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유 전 본부장 이제 폭로를 계속 이어갔고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 이른바 이제 폭로성 증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09년 김문기 전 처장을 만났고 이후 둘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2010년 한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가 온다고 했는데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와 따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왜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 등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여러 차례 보고했고 혼자 시장실에 다녀온 뒤 이 시장의 피드백이나 지시사항을 종종 자신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측이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아는 사이였다고 보고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지난 2015년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출장 전에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쉬러 가는 출장인이 이 대표를 챙겨드리라면서 이 대표가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자신이 평소 이 대표 안면이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출장자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출장을 가서도 서로 다 아는 사이라 자연스러웠다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모르자 이 대표가 핀잔을 줬는데 옆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웃기도 했었다 이런 구체적인 일화를 말했다고도 합니다. 셋이 비공식 일정으로 골프를 함께 쳤는데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참석했던 세미나나 토론회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문제의 출장권은 패키지 여행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패키지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관광지 방문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으로 친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이 제시한 해외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친한 사이다, 모를 수 없다는 식의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출장은 공무상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에서 일탈해 소속 공무원과 골프까지 쳤는데 마치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과거에 나온 이 대표의 발언과 최근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발언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골프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그 선거법 위반 재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제 처음으로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차장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새로운 증언들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호주 출장 관련된 구체적 진술들은 법정 내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나왔던 거는 이제 그 알게 된 계기를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내용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도시 리모델링 설명회에도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봤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연결되는 시장 직무 시절에 몰랐을 리 없다라고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 측 신문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유동규 씨의 어떤 전체적인 진술이 과거 뭐 10몇 년 전의 얘기부터 2015년 호주 출장도 한 이제 7년 8년이 경과된 내용인데 지금 진술하는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줄 수 있느냐는 다른 진술이나 다른 사건에서의 어떤 기억과에 좀 맞춰보면서 신빙성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한 사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관련해서는 돈을 준 시점과 장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이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2년, 3년 전 내용도 시점 특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만 보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차장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뭐 같이 어쨌든 보고도 들어갔고 또 여행도 같이 갔고 골프도 같이 쳤고 또 여러 가지 대표가 지시한 부분을 자신에게 전달도 해줬고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모른다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결국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는데 좀 친한 관계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이 진술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안다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근거로 뒷받침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반대 신문에서도 좀 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는 왜 하신 겁니까? 공범이 또 있는 겁니까?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박하게 이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청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달 29일 심야에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고 또 살해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31일 피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법률사무소 직원 이모 씨와 그의 동창인 주류회사 직원 황모 씨, 그리고 황 씨가 배달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연모 씨 등 3명입니다.
황 씨와 연 씨는 범행 당일부터 피해자 사무실 주변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심야에 납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씨는 납치 살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사실상 총부하고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대북 작전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그의 대학 동창인 황 씨는 대전 지역 조폭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사건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들, 모자와 마스크 등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왜 납치 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공범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왜 납치 살해하셨습니까? 계획된 범죄였나요? 또 다른 공범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금품 노렸으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혐의는 인정 안 하십니까? 네, 이들 3명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신상 공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수서경찰서 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일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이 범행 오래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또 범죄를 계획한 정황, 이게 드러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두세 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전날이던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서울에 온 연 씨와 황 씨는 다음 날 오후 4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7시부터 미행을 시작했고 밤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해 대청댐 인근에서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증언에 따르면 옷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매우 태연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이 씨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도 잡아줬으며 시신을 매장한 장소인 대청호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목격자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실로 오셔가지고 1시간 남짓 머물다 가셨어요. 항공 결제했고 5만 원권. 아이고 제가 3만 원 내드렸고. 범인들이 이 피해자를 지목한 이유 그리고 배경,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거죠. 네, 경찰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피해자 가족은 지난 200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운영하면서 관련 사업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납치 6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보통 납치한 뒤에 협박이 있었을 텐데 이와는 범행 양상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씨가 일당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원한 관계로 얽힌 정황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씨는 납치 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납치 살해를 실행한 연 씨와 황 씨가 피해자와는 안면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이 청부 살해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인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CCTV도 많고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뜻한 바를 쉽게 이루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은 2달, 3달을 미행을 했던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도저히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수법이 굉장히 대담해졌습니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절박하게 이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일반적으로 청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한을 주기 때문에 뭐 금전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미 그렇게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다는 뭐 재촉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경찰도 금전관계 갈등과 원한에 의한 첨부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려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1명은 숨진 피해자와 가상화폐 관련 법적 분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번 범행 과정에 이들 중 1명이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요, 피해자 빈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주범으로 의심받는 이 씨 역시 피해자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은요, 언론 보도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면서 장례를 치른 이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전 준비는 아주 치밀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정작 그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인들은 도주 과정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고 현금과 대포폰만 쓰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구석도 곳곳에서 엿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연 씨 명의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쉽게 경찰에 단서를 제공해줬는가 하면 도주할 때 빌린 렌터카도 범인 황 씨 명의로 빌려서 역시 쉽게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범행 차량을 조회해서 공범으로 드러난 연 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연 씨는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서 수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빨리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요. 이 경찰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 접수 3분 뒤인 29일 밤 11시 49분경에 위급상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와 출동 지령을 발령했지만요. 차량 수배는 범행 70분 후에나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납치범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 용인 지역을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가 차종을 오인했고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이 나빠서 차량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수서경찰서장의 보고가 늦어졌다는 일부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보고가 늦은 것을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보고 감찰 착수 여부를 묻자 수사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내는 약 1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이 2023년에 치안이 좋다는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실감이 나지 않는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주민 발언이 주민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2023년에 치안이 좋은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내용들을 보면 동기라든가 계획했다는데 굉장히 허술한 실행행위, 경찰의 대응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의 철저한 수사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계신데 경찰이 내놓는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걱정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좀 안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역시 가장 충격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그거 같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여러 명 주변에 얘기하는 그런 말을 좀 들었고요. 화면에도 보면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또 그 주변에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꽤 사람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주는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범행의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과 공범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걱정스러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서울 도심인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 오늘까지도 지금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됐던 서울 인왕산 산불은 조금 전이죠. 1시 27분 완전히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왕산 산불은요,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한때 산불 대응 2단계까지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산불 대응 2단계는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하는 화재 대응 단계로 서울 산불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후 5시쯤 주 불이 잡히면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축구장 20여 개에 해당하는 15헥타르가량의 면적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 등은 실화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인왕산이 서울 도심에 위치한 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소방 헬기가 한강에서 물을 채운 뒤에 화재 현장으로 날아가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연기가 능선을 타고 번지면서 홍제동, 개미마을 등 산 근처에 사는 주민 120가구가 주민센터와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축가를 잠깐만 들고 혈압이나 엄마 갖고 내가 나오고 밥이고 뭐고 그냥 한 숟갈 뜯어 치우고 그냥 아들은 저기 뭐야 옷 그냥 겉에 엄마 챙겨 입고 너무 황당하지 뭐. 저렇게 크게까지는 안 날 줄 알았. 왜? 괜찮니 엄마 저 인왕중학교로 대피했어. 걱정하지 마. 점심 시간쯤에 이제 등산하려고 올라왔는데 뭐 헬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얀 연기가 많이 보여가지고.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73%까지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새벽 기습 이장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지난 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장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지난 1일 새벽 민주열사 성지로 불리는 모란공원으로 이장돼 논란입니다. 당초 박 전 시장의 묘는 지난 1일 오후께 옮겨질 예정이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이른 새벽에 이장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장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일찍 옮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공원 관계자는 오전 8시에 직원들이 출근해 보니 이장은 다 끝나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유족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안장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관련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여직원들 출근 전에 다 끝나신 것 같아요. 8시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장된 박 전 시장의 묘는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노동운동가 이 전태일 열사 묘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비석 등은 설치되지가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과 박 전 시장의 사진이 담긴 각종 추모 물품이 자리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장이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이라서 유해 안장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200여 민주열사의 묘역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박 전 시장의 묘가 이곳에 자리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지금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비판 쪽에선 네티즌들은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을 민주열사와 같이 두다니 민주열사 유족들은 이게 자랑스럽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꼭두 새벽에 도둑이장을 하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찬성층 네티즌들은 여성 인권만 존중하고 유가족의 권리는 없는가, 선영에서 잠들지 못하고 이장도 묘소 훼손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한다라는 옹호성 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은 2020년 사망 당시 유서에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은 그해 7월 고향 창녕군 장마면 선영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한 20대 남성이 묘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유족이 이장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이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박 전 시장을 민주열사로 둔갑시키려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의당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난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질을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현실은 찐글로리입니다. 이거 무슨 소식인가요? 네,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 같은 커플이 등장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최근 큰 인기를 끈 OTT 드라마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 역을 맡았던 임지연 씨와 피해자 문동은의 조력자 주여정 역을 맡았던 이도현 씨인데요. 작품 속에서는 악연인 두 사람이 현실에서는 핑크빛 연인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팬들은 찐 글로리, 그러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 됐다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자 임지연 씨의 소속사에서는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고요. 이도현 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아주 흥행한 그런 상황인데 작품 속에서는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살벌하게 대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현실에서는 사랑을 키우게 됐는지 그 배경, 이유 궁금합니다. 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촬영을 계기로 가까워져서 지난해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1월 드라마 촬영이 시작된 이후 하반기 단합을 위해서 출연 배우들의 MT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은 호감을 갖고 사랑을 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악연이었지만 사실상 숨은 연인이었던 두 사람, 서로의 연기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장면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유튜브에 공개된 더글로리 비하인드 코멘터리 영상에서는 임지연 씨가 송혜교 씨에게 뺨을 맞는 장면에서는 뺨 진짜 때린 거냐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와 무섭다, 가운데 못 있겠다 이런 두 배우의 연기를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5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95년생이 이도현 씨가 95년생인데 이도현 씨가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조만간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도현 씨는 1995년생, 올해 29살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도현 씨 측 소속사는 이도현의 입대 일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당연한 의무인 만큼 확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알린 바 있습니다. 아직 입대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도현 씨가 올해 중 군복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임지연 씨는 34세 나이에 군대 간 남친을 둔 이른바 곰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해였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민재의 소식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에서 공격과 수비의 두 축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죠.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때 아닌 불화설에 휩싸였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민재 선수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전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김민재 선수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전이 끝난 뒤 한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민재 선수는 하루 만에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손흥민 선수가 SNS에 국가대표는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후 둘 사이 SNS 계정 관계가 끊긴 흔적이 포착돼 불화설에 휘말린 겁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도 별말 없이 출국을 하면서 불화설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캡틴 손흥민 선수의 SNS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손 선수가 자신을 겨냥한 글을 올린 것을 오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곧장 실수를 알아챈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은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했죠. 맞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딴 실점으로 예민해진 탓에 실언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대표팀 소집에서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하려 했다.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 게 맞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민재 선수의 지난 발언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거는 또 부상 없이 계속 대표팀에 와서 활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상이 있거나 기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대표팀에서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유지를 잘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국가대표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거는 되게 컸던 친구인데 경솔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뭔가 쌓여온 것들이 좀 있죠. 네, 이와 함께 대표팀 96년생들이 파벌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요. 이번 일로 국가대표의 무게감을 느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쏟아진 이적설 보도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줄 알고 적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적 시기 때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민하게 생각했다며 언론에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마음을 써서 그럴까요? 김민재 선수 이제 소속팀 복귀 후에 치는 첫 경기에서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부진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나폴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AC밀란에 4대0으로 크게 졌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는 여느 때처럼 선발로 수비 라인에 섰지만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후반 36분 교체됐는데요. 특히 전반 25분과 후반 22분 뼈아픈 실책을 해서 축구 통계 업체 풋모브로부터 양팀 통틀어 가장 낮은 5대3의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5.3의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대표팀 은퇴 시사 소동, 또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설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